안녕하세요, 주장훈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글쓰기 7번째 강의지요. 살아있는 글쓰기로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읽기의 왕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 강의가 많은 내용이 좀 겹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쓰기의 왕만 들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또 빠뜨리고 갈 수 없어서 중복이 되지만 함께 강의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글 쓰는 태도에 대한 겁니다. 논술을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함께 정말 이렇게 요새 말로 빵 터진다고 하지요.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았고, 그래서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또 사태나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를 찾는 데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 찾아냅니다. 그렇죠?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며 소수의 지혜가 더 가치 있는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폭력 앞에서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잘 지적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해결책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죠. 웃음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의 반대가 해결책인가요? 그 문제점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결을 했을 겁니다. 때문에 문제점의 반대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그 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폭력 앞에서 묵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반대로 하면 해결책, 원인을 분석하라. 해결책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지혜일 수 있음에도 묵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사회적 기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정치적인 원리가 지나치게 일반화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뭔가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다수결의 의결 원리만이 우리 일상에서 작동하게 된다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요. 그렇죠.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소수의 의견이 지혜로운데도 다수가 그런 견해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정말 이렇게 무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 설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수를 계몽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에게 그럴 기회를 주거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죠. 우리 사회와 같이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문화들이 많은, 예컨대 민족주의라든지 또 군부정권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사회 문화에서 만들어졌던 경직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집단주의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주의적인 문화 안에서 소수의 의견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야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수결의 원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우리의 삶의 문화로 잘 정착해 갈 때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마음 놓고 표출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을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의회를 보십시오. 미국의 의회를 보면 미국의 의회에서는 반대자 연설의 기회가 있습니다. 법안 반대자 연설의 기회가 있는데 이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표결을 막고자 할 때 반대자들이 나와서 연설 신청을 해서 연설을 쫙 끕니다. 5시간, 6시간도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없는 겁니다. 또 셋째,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우리가 합리적인 공론장에서의 토론 문화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집단주의적인 문화 안에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만을 여부로 가려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공론장을 만들고 또 집단주의적인 문화적 잔재들을 없애 나갈 수 있을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가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 분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훨씬 더 정밀하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그리고 현실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들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인 분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늘 드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갑돌이가 있다고 하지요. 갑돌이가 돌을 집어서 호수에 던지자 호수에서는 담겨있는 물에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다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갑돌이가 돌을 던져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은 사라예보의 총성, 그죠? 그렇습니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은 그 20세기의 그 수많은 전쟁들의 막대한 폭력의 시발점이었는데요. 이 시발점은 바로 사라예보, 지금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라예보에 흐르는 미라야크라는 강이 있는데요. 이 미라야크 강의 라틴 다리에서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되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그의 부인과 함께 이 다리 위에서 총격을 당합니다. 그 총격을 한 주인공은 18세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였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비밀결사 단원이었지요. 이 총성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